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 끝에 매달린 까치밥 하나가 위태롭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허공을 가르는 그 모습이 꼭 퇴원을 앞둔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칠순을 앞둔 박한순, 그것이 제 이름입니다. 저는 지금 병원 복도 끝, 소독약 냄새가 밴 딱딱한 의자에 앉아 마지막 수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마치고 보조기에 의지해 겨우 몸을 가누는 신세가 되고 보니 세상의 소음들이 부쩍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엄마, 이제 가셔야죠. 짐은 제가 다 챙겼어요. 빠진 거 없나? 잘 살펴보거라. 장남 대식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45, 제법 번듯한 대기업 부장 소리를 듣다가 얼마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곁에 서 있는 며느리는 입을 꾹 닫은 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병원 문을 나서며 마주한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굽은 등 위로 시리게 쏟아졌습니다. 제 인생은 오로지 뜨거운 불판 위에서 흘러갔습니다. 30살에 남편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에서 한순내 식당을 열었습니다. 고등어를 굽고 큼지막한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이며 30년을 버텼지요. 손가락 끝은 물 마를 날이 없었고 허리는 주방 조리대 높이에 맞추죠. 기역자로 굳어버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고 여장부라 했지만 속은 이미 짓무른 지 오래였습니다. 대식아, 고생 많았다. 너희도 바쁠 텐데 엄마 수술한다고 연차까지 내고 고생들 했다.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는 게 어떠세요? 엄마 집은 계단도 많고 보일러도 신통치 않잖아. 이번에 수술한 데 덧나면 큰일이야. 내 집 놔두고 어딜 가니? 시장 사람들도 눈에 밟히고. 어머니, 대식 씨 말이 맞아요. 저희 집 아파트라 따뜻하고 정형외과도 바로 앞이에요. 당분간만 저희랑 같이 계세요. 그게 저희 마음도 편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정한 말이었지만 어딘가 미리 짠 듯한 매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집은 서대문구 언덕배기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입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값이 꽤 올랐지요. 남들은 노다지를 쥐었다고 축하했지만 제게 그 집은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낸 땀방울이 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아들은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며느리와 조용히 눈을 맞췄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저는 서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손바닥이 운전대를 잡으며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제 가슴 속에 품은 30년의 훈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거실은 지나치게 매끄러웠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한 그곳에서 낡은 지팡이를 짚고 선 제 모습은 마치 얼룩처럼 도드라졌지요. 며느리는 제게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의 문턱은 제 생각보다 높았고 마음의 문턱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은 제 방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쿰쿰한 냄새가 난다는 손녀의 속삭임을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들었을 때 제 가슴 한쪽이 찌르르하고 저려왔습니다. 진정한 갈등은 밤마다 들려오는 안방의 낮은 대화 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벽은 생각보다 얇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애들 공부방도 없어서 난리인데. 어머니 집 빨리 정리해야 당신 사업 자금 막을 거 아니야. 어머님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 빨리 여쭤봐. 모시는 거 점점 불편하고 싫다고. 엄마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눈치껏 잘 말해볼 테니까 재촉 좀 하지 마. 요양원과 제 목숨과 같은 집 정리.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몸 하나 돌보지 않았는데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해졌다고 저를 현금화해야 할 물건 취급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낯선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엄마, 사실 제 사업이 요새 조금 꼬였어요. 엄마, 어차피 재개발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세금만 많이 나와요. 그거 지금 팔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돈으로 엄마는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가시고 남은 돈은 제가 잠깐만 융통하고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릴게요. 대시가. 그 집은 내 목숨 같은 집이다. 나 죽으면 너희 주려고 힘든 순간에도 버티고 버틴 거다. 나한테 남은 거 그거 하나 있는 거다. 거기서 내가 죽어야 내 마음이 편해. 엄마, 제가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요양원 가면 친구들도 많고 간호사가 24시간 붙어 있어요? 왜 그렇게 고집만 부리세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더는 못 모셔요. 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착하기만 했던 아들의 눈에서 낯선 탐욕과 짜증이 번들거렸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과 헌신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밖에서 들으라는 듯 설거지통을 요란하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 지독한 효도의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갈등은 결국 본물 터지듯 터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제 식사 시간을 피했고 아들은 퇴근 후 거실에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히는 살얼음판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딸 지영이까지 찾아왔습니다.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어머니 처분 작전이 시작된 것이지요. 엄마, 오빠 말이 맞아. 요즘 요양원은 호텔 같대. 우리도 알아봤는데 프로그램도 좋다고 해요. 엄마 집 팔아서 오빠 사업 자금으로 급한 불 끄고 나머지 돈은 우리 좀 보태줘요. 우리도 요즘 살기 힘들어. 엄마가 우리 엄마잖아. 자식 살려야지. 지영아, 너까지 왜 그러니? 너 시집 갈 때 내가 노후 자금 다 털어 보태준 건 잊었어? 엄마, 그건 옛날 얘기고. 엄마는 왜 옛날 얘기만 해? 지금 현실을 좀 봐요. 딸아이의 날카로운 말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을 버틴 저입니다. 싸움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지요. 알았다. 정, 너희가 원하면 그렇게 하마. 근데 내 도장이 어딨더라?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며칠만 기다려봐라. 아들의 눈에 희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외출한 틈을 타 제가 휠체어를 끌고 간 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주민센터였다는 것을요. 예전에 식당 단골이었던 요양원 직원 정 과장을 만났습니다.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우리 애들이 내 집을 팔려고 해. 내 집을 팔고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난 그러고 싶지 않거든. 나라에서 하는 복지주택인가 뭔가. 나 거기 가고 싶어. 그리고 내 집은 주택연금인지 뭔지로 묶어버릴 수 있나? 정 과장은 제 사연을 듣더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주택공사와 연결해 제 집을 연금으로 귀속시키고
저는 고령자 복지 주택 입주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제 인감 도장을 복사해 부동산으로 달려가기 딱 하루 전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제가 치매 정밀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간 줄 알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복제한 도장으로 가계약이라도 맺어 돈을 챙길 계산이었겠지요. 하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 아들이 급하게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부동산에서 엄마 집 매매 불가능이래. 주택연금 가입은 언제 했고, 신탁은 또 언제 한 거야? 엄마 미쳤어? 우리 죽는 꼴 보고 싶어? 너희들이 말대로 내가 자꾸 깜박깜박하니 너희들에게 짐 되기 싫어서 결정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짐 안 되고 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나라에 맡겼다. 이제 그 집은 나라거다. 엄마 죽을 때까지 다달이 생활비가 나오니까 너희한테 손 벌릴 일도 없어. 내가 지혜롭게 잘 해결한 거다. 엄마, 제 사업은 어쩌고요? 그거 당장 취소해요. 취소. 이건 내 목숨줄이다. 네가 내 목숨을 취소하라 마라 할 권리는 없어. 나 지금 이삿짐 차 불렀다. 너희 집에서 내 짐 다 뺐으니까 올 필요 없다. 아들에게 딱 잘라 말을 하니 가슴속은 폭포수를 맞은 듯 시원했습니다. 30년 식당 장사로 다져진 대포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저는 미리 싸둔 짐을 들고 정 과장이 예약해 준 고령자 복지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묻더군요. 할머니, 자제분들은 안 오시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발로 나가는데 자식들이 왜 필요해? 내가 내 인생 주인인데. 새로 이사한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문턱이 없어 보조기를 밀고 다니기 편했고 화장실마다 설치된 안전바는 자식들의 차가운 손보다 더 든든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씩씩거리며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자식이 죽어나간다는데 어떻게 돈을 나라에 줘버려요?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잘해. 요양원 팜플렛 내미는 게 잘하는 거냐? 대시가 내가 너를 아들로 계속 보려고 이 조치를 한 거다. 안 그랬으면 난 너를 평생 원망하며 증오했을 게야. 이제 그만 가라. 나 피곤하다. 아들은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열쇠를 다시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에서의 삶은 제 인생의 덤이 아니라 절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웃 할머니들과 단지 내 텃밭을 가꾸고 식당 경력을 살려 복지관 요리 교실을 열면서 저는 다시 박 여사로 부활했습니다. 굽은 허리는 여전하지만 마음은 시장통 젊은이들처럼 활기가 넘쳤지요.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며느리도 동행했습니다. 지난번엔 저희가 너무 급해서 못된 소리를 했어요. 집이 작아도 어머니 표정이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래. 나 여기 참 좋다.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 살아라. 내 전세금이랑 연금 탐내지 말고 그게 너희랑 내가 오래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아들은 제 눈치를 봅니다. 제가 주택연금으로 당당하게 제 생활비를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들도 비로소 한 가장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자식들 눈치나 보던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방법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제 본명은 박한순입니다.
한결같은 순수함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요즘 저는 시장 친구들이나 복지주택 이웃들에게 새로운 별명으로 불리곤 합니다. 제 이름보다 더 마음에 쏙 드는 별명, 바로 오인생 여사입니다.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앞가림 당당히 해내는 모습을 보고 함께 사는 이웃사촌들이 여사님은 5가지 인생의 복을 다 쟁취하셨으니 이제부터 오인생 여사님으로 사세요 라며 붙여준 일종의 애칭이지요. 저 또한 그 별명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지켜낸 5가지 원칙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첫째,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함. 둘째, 내 공간을 내 손으로 지켜내는 자유. 셋째, 이웃과 지혜를 나누며 느끼는 소소한 기쁨. 넷째, 나라가 주는 혜택을 당당히 누리는 영리함. 마지막 5째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죽는 날까지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 이 5가지 인생의 보물을 품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박한순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온전히 빛이 나는 기분입니다. 화면 너머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동년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사랑이 부모의 인생을 지우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자식의 효도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고생했다. 오인생 여사.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제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오늘 밤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저는 내일도 이 아늑한 집에서 제 손으로 직접 차린 밥상을 즐기며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모두 당당하고 활기찬 여러분만의 오인생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